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욱진의 그림과 삶 최종태. 장욱진 선생에 관한 이야기는 시작도 막연하고 끝맺음 또한 막연할 것 같다. 그가 마주하고 앉으면 서론을 채워놓고 말이 시작되고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끝나버리고 만다. 30년 전 그림에서 이미 끝나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80을 바라보는 지금 그는 시작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는 장욱진 선생의 젊은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 노상만 나왔기 때문인지 현재의 얼굴만이 보이고 있다. 현재의 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과거로 생각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성모병원에서 그를 만났을 때 늙었구나 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는 옛날에도 늙어 있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0일 동안 청아를 40병이나 드셨다니 그건 또 젊은 사람들의 행장이 아닌가. 장욱진 선생하고 만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야기는 결론부터 시작되고 그게 또한 시작이다. 20년 전의 일이었다. 오래간만에 몇몇 친구들이 장 선생을 모시고 해화동 로터리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일찍 나서다 보니 너무 시간이 일러서 나는 선생 댁으로 먼저 들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묘하게 살림살이 문제가 얘기되었다. 무심코 월급의 높낮이에 대한 말을 한 것 같다. 그럭저럭 시간이 되어 술상 앞에 여럿이 앉게 되었다. 한 잔을 드시더니 비교하지 말라 하고 벼락같이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무슨 영문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혼자만이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 장장 서너 시간을 계속하였는데 그러는 가운데 모두가 대치하고 말았다. 듣다 나중에 화가 단단히 났지만 틀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나로서 족한 것이지 왜 남하고 비교하는가.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아가 망가진다. 그림이란 무엇인가? 결국 자아의 순수한 발현이어야 하지 않는가? 비교하다 보면 절충이 될 뿐이다. 누구의 그림이 좋다 하여 그것을 부러워하여 내가 그렇게 그리고자 한다면 그게 어디 그림인가? 자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기는 자기로서 독립할 수가 있어야 한다. 애속된다는 것은 자아의 상실이다. 너를 찾고 너를 지켜라. 자유회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 물론 장욱진 선생은 그런 스타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선문답하듯이 단편적인 외마디 소리뿐이었지만 그것을 지금 풀어보자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교하지 말라. 그는 비교라는 말조차 싫어했다. 그것은 그의 그림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서구 미술사주에 써있다라 했다. 아마도 장 선생은 그 무렵 대단한 결심을 하였을 것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였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동경 시절에 학교에서는 학교 그림을 그리고 하숙집에 와서는 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다. 남북전쟁의 끝 무렵 장독과 까치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40년대 말쯤에 이미 소위 장욱진의 그림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 생각자였으니 오중이나 많은 고뇌를 하였으랴. 그래서 그런 내심의 사정이 돌출구를 만나서 총알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 화살을 하필이면 내가 맞게 된 것이다. 내가 미술대학 재학 시 어느 여름방학 때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선생이 반도화랑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전시장을 들렀더니 마침 계셔서 만날 수가 있었다. 보자마자 나가자 하는 것이었다. 골목 대포집으로 갔다. 일본 사람이 자꾸 졸라서 한 장 팔았는데 한 잔 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장욱진 선생을 만날 때는 술상 없는 날이 드물었다. 해화동 시절에는 을의 공주집으로 달려간다. 그냥 뵙고 싶어서 발길이 가는 것이지만 나는 항상 무슨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있었다. 선생도 그렇고 또 나도 그런데 인사라는 게 없다. 장욱진 선생은 한 모금 들고서야 말을 시작한다. 인사 대신에 첫 마디부터 공격이다. 죄다 기억하리라 마음먹어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지워버려서 다음날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이었는지 하나도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나처럼 많이 혼나본 사람도 드물 것이다. 나는 늘 혼자서 찾아다녔기 때문에 공격의 화살을 혼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화살을 나누어 받을 텐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당황해서 저런 사람도 있나 하고들 생각한다. 나는 오랜 기간 단련이 되다 보니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밖에서 연간한 욕 좀 들어도 괜찮은데 선생으로부터 워낙 단련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장욱진 선생을 수없이 만났지만 무슨 용건을 가지고 뵌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시작이 없고 항상 끝도 없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선생이 한창 매직 그림을 그릴 때였다. 한 뭉치를 그려놓고 보라 하시면서 한 장 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학사를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였다. 나는 그때 어찌나 웃었던지 쯤엔 불구하고 배를 쥐고 웃었다. 구름이 몰리다 보면 비가 되는데 용은 구름을 몰고 다닌다는 말이었다. 그러니 자기가 용과 같다는 말씀 아닌가. 장욱진 선생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알 수가 없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혼내는 것인지 종잡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자기 독백이었던 것 같다. 자기 얘기를 하기에도 창창한 것인데 어찌 남의 얘기까지 생각해서 하랴. 장욱진 선생은 남의 얘기하는 법이 별로 없다. 부득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얼른 끝내고 먼지 털듯 이내 황당무계한 세계로 도망친다. 전원이 그리워 선생은 항상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시가 시끄러워서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덕소로 갔다가 거기가 번화해지니까 돌아오고 소한보 깊은 마을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 그러고 이제는 신갈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19세기의 프랑스였더라면 고갱처럼 타히티로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욱진 선생은 숙명적으로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문제를 떠나서 선생의 세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 그리고 한국의 자연이 그의 고향인 것이다. 돼지, 강아지 그리고 까치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충청도 들판의 풍경들일 것이다. 그는 아마도 계량종 짐승들을 그리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만약 세퍼트를 그린다면, 그가 만약 인쿠새를 그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그는 참새를 그린다. 참새는 우리 조상 대대로 민족의 삶 속에 같이 놀던 짐승이다. 덕소 시절에는 강이 그림 속으로 많이 들어왔다. 강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하늘에는 새가 자주 날아갔다. 한 번은 매직으로 된 그림이었는데 하얀 하늘에 5마리의 새가 줄지어 서편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나는 장난삼아 선생님 저게 무슨 새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참새지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을 받아서 참새는 저렇게 열지어 날지 않던데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내가 시켰지 하였다. 내가 시켰지. 나는 그 말씀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내 그림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브랑쿠시의 유명한 절구가 생각난다. 재앙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한다. 내 화면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한 채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 내 합폭 앞에서는 내가 제왕인 것이다. 어쩐 일일까. 그는 꽃을 그리지 않는다. 그는 잎이 무성한 여름나무를 그린다. 박수고는 이른 봄 몽우리 지는 과수원의 꽃을 그렸다. 늦은 가을 추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그렸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으면서도 장욱진 선생은 봄 풍경이 없고 가을 겨울 풍경이 없다. 여름 풍경뿐이다. 무더운 여름 그 나뭇잎들 속에서 새들이 놀고 원두막 안에는 우통을 벗어지친 촌부가 앉아있다. 생명이 활활 타오르는 찬란한 여름 그리고 여름밤의 풍경들, 그것은 낭만이라고 쉽게 넘겨짚을 일이 아닐 것 같다. 그가 말로 하지 않으려 하는 무언가 신유한 장욱진, 나름의 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의 하늘에는 해가 많다. 가끔은 그 하늘에 달도 함께 있고 어린 시절의 세계가 현재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적으로 살아있다.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현실을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잃어버린 원초적인 꿈의 세계를 그는 지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일생을 그곳에서 고독하게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장욱진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가치가 혼돈된 세계에서는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장욱진 선생의 그림은 한국 사람이어야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적 특수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 후진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대일수록 특수 요인을 찾아서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원어로의 회기. 그래서 장욱진 선생은 고독하다. 한국 사람이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그림, 장욱진이 아니면 그려낼 수 없는 그림, 그것이 장욱진의 그림이다. 어찌나 왜곡을 이었든지 유사한 장욱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이 점 더더욱 고독해졌다. 철저하게 회화이면서도 세계 미술사에 어디에다 비교해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되어간다. 치열한 전투가 그의 내부에서 끊일 사이 없이 일고 있다. 치열한 정신력으로 하여 그것을 지탱한다. 화면의 긴장감이 조금도 늦춰지지 않고 있다. 얼마나 장한 일인가. 캠퍼스에서 물감이 최소한도로 빨라진다. 그 인색함이 회화성의 아주 가장자리까지 다다르고 있다. 화면 구성의 기준선에서 벌써 떠났다. 그가 늘상 그리고 있는 나무는 나무라는 상식을 벌써 떠났다.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만 남아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나 장욱진 선생의 캠퍼스 숙명은 캠퍼스에서 떠날 수가 없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캠퍼스의 가장자리에서 떠날까 말까 하는 형국으로 앉아있다. 건전에 앉던 술바람이 그를 찾아왔다. 그림이 안 풀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다치고 병상에서 이제 그림이 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 그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정신과 육체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면에서도 장욱진 선생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 김장, 그 매력, 그 위트, 그 여유, 고향 산친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장욱진 선생도 그대로이다.